정치 시사 전문 채널 스픽스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와 소식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내는 전문 다락방. 오늘 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저는 사회를 맡은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고요. 또 같이 진행해 주실 우리 김묘성님, 방송인 김묘성님. 네, 소개합니다. 방송인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평론의 정론 김원식 평론가님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갑자기요? 딸랑딸랑으로 바뀌었어요, 새해에. 예. 자, 새해에 벌써 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뭐 좋은 소식 없어요? 아! 본인 좋은 소식. 딱히 없는데 예. 이 좋은 소식이 있긴 있거든요. 어떤 거요? 근데 그거는 평론가님에게 토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어떤 좋은 가로채는 소식? 것 같아서요. 네, 바뀌었습니다. 네. 네. 정문다락방이 새해에도 아이고. 살아남았습니다. 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묘성님 팬들의 아, 덕분입니다. 갑자기. 예.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왜요? 예. 왜요?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이런 기밀을 어. 알려줘도 되나요? 앞으로 정문다락방을 더 밀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보세요. K 컨텐츠에 대한 좋은 소식들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새해 벽두부터 블랙핑크 소식이 있다면서요. 일단 블랙핑크의 네. 뚜두뚜두 야. 뚜루뚜. 뚜루뚜루뚜 이거 야. 있잖아요. 차만 하지 않습니다. 불핑 예. 여러분. 네. 예, 요게 이제 20억 뷰를 넘었어요. 우와. 대단해요, 진짜. 그리고 지금 뭐 홍콩에서 하는 공연 그거 암표가 8배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암표를 가격이. 몰고 다녀요. 와, 저 엄청나구나. 뭐 400만 원 이렇게 네. 간다고 하더라고. 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블랙핑크가 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뭐 네. 이제는 BTS의 인기를 능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2022년에 반가웠던 소식 중에 하나는 4세대 아이돌 그룹들하고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 이 여성 캐릭터를 앞세운 케이팝이 선전했다는 겁니다. 뉴진스도 지금 네, 엄청 많아요. 뉴진스도 그렇고 뭐 르세라핌도 그렇고 뭐 많은 뭐 아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 이렇게 케이팝이 이제 남성 중심에서 여성으로 특히나 여성이 좋아하는 걸그룹들이 맞아요. 대거 이제 포진하고 있다는 점. 불핑이 뭐 대표적이죠. 네, 불핑이 이제 그 앞에 선두주자로 패셔니스타로서 굉장히 마니아를 세계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억 뷰가 나오는 거예요. 이 20억 뷰는 사실은 2012년 제가 기억하로는 그 유튜브가 그때 20억 뷰를 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때 싸이가 그걸 격파하게 되면서 풀었어. 그게 바뀌었죠 지금 어. 경단위로. 근데 지금 그것을 블랙핑크가 걸그룹 최초로 딱. 아, 그리고 네. 지금 K 드라마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뭐가 있죠? 지금 넷플릭스에서 런칭한 더 글로리. 매해마다 참 이렇게 걸작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더 글로리가 세계 6위, 아, 그리고 네네네. 지금 비영어권에서는 3위. 네. 게다가 지금 9개 아시아 나라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점수가 점점 더 올라가서 지금 4, 5위에 있는 애들이 점수가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저희가 오늘 또 이거 분석할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분석할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저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품이 티빙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건 뭐예요?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4위인가 그래요. 12위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처음 딱 런칭했을 때 10위. 아일랜드. 작품. 요게 이제 제주의 설화를 가지고 네. 완전히 판타지를 만든 그 웹툰 연작의 작품인데 김남길, 이다희 세계적 스타가 됐습니다. 네네네네. 야. 게다가 그다음에 카지노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죠. 카지노도 야, 이제 남성다움을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연구하시는 손석구 분들. 씨. 아, 손석구 씨. 네, 손석구 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챙겨서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이런 기대작들이 사실 우리 그 K 컨텐츠들 견인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앞으로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7시면 무조건 스픽스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볼만한 프로그램 정문 다락방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대 속에서 더욱더 재밌게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문화 뉴스. 이알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묘숙님, 네. 정문 다락방이 주목한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이번 주에 이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분개하셨을 겁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일제히 쏙
뺀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에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는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뺀 건데요. 예. 이전에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딱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쏙 뺐고 이번에 전체 분량이 뭐 31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아예 그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310페이지에 전체 5.18 민주화 운동이 없어? 와. 물론 교육부에서는 뭐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다라고 예. 하지만 정황들을 보아하니 예. 이게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니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애초에 광주 내려가서도 그랬고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 명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보면 언행과 정책, 언행과 예산은 늘 반대로 간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이것 또한 그러지 않나. 예전에 그 어린이 보육시설 갔을 때도 어린이를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 뭐 애쓰겠다 해놓고선 예산 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헌법 등재 뭐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선 예. 결국 교육과정에서는 쏙 빠지는 상황이 된 건데 일단 해명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교육부도 대통령실도 뭐 국민의힘도 말을 맞췄는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예. 5.18 민주화 운동은 포함되지 않았었다라고 어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 전 정부 탓이에요. 전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뭐 뻑하면 그냥 전 정부 탓이래. 근데 실제로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마이뉴스가 역시 또 열일했습니다. 예. 보니까요. 연구진들은 2021년 12월에 구성이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연구진들이 마련한 그 교육과정 시안이 네. 국민참여소통 채널에 처음 공개된 그 시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2년 8월 30일입니다. 아하. 아이고, 한참 됐네. 한참 됐죠. 그렇지. 그럼 5월서부터 8월까지 얼마든지 가가지고 자기가 압력 행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 시안이 작성되고 완성한 때가 윤석열 정부 때라는 거고요. 예. 이 시안에는 교육부 지적대로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5.18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뭐 예. 이런 말 그리고 6.25 남침이란 용어 등도 없었거든요. 아하. 그때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을 기재했다라고 해서 또 대서특필이 되는 상황도 맞아요. 있었죠. 저거 그러면서 마치 보수들은 막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삭제하려고 했던 그런 자유민주주의랑 6.25 남침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윤석열이 되살렸다 만세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일정 정도 표가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지율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걸 보도하고 키우고 이런 면이 예. 있었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그런 근데 정황이 이제 이건 다 밝혀지고 좀 있죠. 속상한 게 그러면 지들이 연구진 시안대로 한 게 아니라 개입을 했잖아. 근데 그래, 선택적으로 개입한 거죠. 그렇죠.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그럼 지네들이 책임져야지 왜 전 정부 탓이고 뭐 민주당이 이걸 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일단 자판기인 것 같아요. 비난이 들어오면 바로 전 정부가 나오는. 아, 동전만 넣었다. 진짜. 비판이란 동전을 넣는 순간 입에서 튀어나오는 건 일단 전 정부다. 모든 면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지금 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막 계속 쏟아지니까 교육부에서는 다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열받게 하는 일들 좀 생겨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 2022년에 교수신문에서 교수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사자성어로. 그랬더니 과이불개가 나왔지 네. 않습니까? 잘못을 하는데 고치지 않는다. 남 탓하잖아요. 자기 잘못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꼭 원인을 찾아가지고 남 탓, 전 정부 탓 이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과이불개의 가장 첫 타겟이 윤정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참 좀 기분 나쁜 소식 이렇게 접했는데 이런 교과서나 교육 지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장난질이 또 여기서 이어지는 또 어쩌죠? 장난질. 네. 요즘 전방위에서 검열이 아주 시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이 위탁 운영 중인 고척 스카이돔의 복합문화공간이죠. 네. 서울 아트책 보고에서 그 예술과 노동에 대한 기획 전시회가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에요. 예. 서울도서관 간부와 수탁업체가 이 기획전 홍보물에 이태원 참사 그리고 화물연대
라는 게 언급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 전시품들을 일방적으로 뜯어낸 겁니다. 이야. 여기도 맥락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기획전에서 콘텐츠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아니라. 홍보물에 이태원 참사하고 화물 연대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 그렇죠. 그 내용에 상관없이 응. 다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던 거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건 뭐 그들 사정이고 지금 그들의 홈페이지, 사정이 그러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그 기획 의도라고 적혀 있는 그것도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이것도 지워버렸어. 아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많이 놀랐나 보다. 진짜 그런가 왜 봐. 이렇게 놀란 건 아니고 네. 자기가 놀랄 것 같으니까 지레 짐작으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요 전시회에 조금 꼼꼼히 좀 네. 들어가 보자고요. 보니까요, 정식 제목은요, 공개 법정, 우리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 이거예요. 서울 아트 책보고 이 입주 서점인 자강목 세션에서 김용재 요 대표라는 분이 기획해서 펼치려던 아카이빙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전교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렇게 세 곳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해서 파괴 공작을 벌이려고 했던 것. 그렇죠. 그리고 KT 노동조합 선거에 온건파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다룬 모의 법정 형식, 모의 법정 형식의 그냥 전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전시 처음 여는 전시가 아닙니다. 2021년 11월에 전태일 기념관에서 처음 선보인 바가 이미 있어요. 잠깐만. 그럼 전태일 기념관에서 했던 거를 다시 아카이빙 형태로 보여주는 그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새롭게 들어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것은 철거를 한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전시한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홍보물에 문구만 문제 삼고 안에는 확인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다 뜯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 봤다는 얘기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많이 놀랐다니까요. 더 보듬어 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내가 네.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런 네. 상황을 한번 제가 일했던 경험으로 되짚어 보면 네. 이런 거예요. 다 이제 결정을 해놨어. 그렇지. 근데 맨 윗대가리가 우리 때도 그랬거든. 남진이란 분을 네네네네. 초빙을 해가지고 신년 음악회를 딱 준비를 해놨다. 네. 그런데 맨 위에 분이 그 전서부터 계속 우리가 보고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야 1월 1일인 저 하는 신년 음악회인데 남진이 왜 나와? 왜 진짜. 딴따라를 여기다 넣어야 돼? 그 말 그대로 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남진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럼요. 아무리 트로트 가수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가요사에 대표 굉장히 주자죠. 중요한 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들어가 준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트로트 가수를 넣어? 야, 무지 교양 넘쳐 죽겠네요. 이러더니 아니 뭐 저 뭐야 7080에 그 저기 뭐 윤영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왜 하필이면 그분이요? 그렇게 또? 아니야 그 분을 딱 찍어서 얘기했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뭐 젊은이들의 문화를 그때 당시에 막 그게 떴거든. 다시 이 세 분이 포크송 뭐 이런 걸로. 트윈폴리오를 새로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막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못 데려오고 남진이야 이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음반 판매나 가요사의 족적이나 이런 걸 봐서 남진이 더 커요. 남진도 청춘 스타였어요. 그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대 갑자기 붐이 있다라고 하면 붐이 인다 하면 이게 트렌드인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걸로만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그 된거 기획자가 아니에요? 또 누구냐 알죠? 누군데요? 임진모 선생. 그래요? 네? 네. 임진모 선생이 기획한 거를 어프라 그래가지고 내가 임진모 선생 밑에 갔어. 대가인데 대가. 선배님 무릎 꿇고 내가 싹싹 빌었다니까. 그럼 무슨 책임이야? 임진모 중간 관리자가 너무 정말- 힘들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니 왜 이게 누가 이렇게 중간 관리자 힘들게 만드냐는 또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보지 않다가 네. 나중에 이제 막상 이제 열리고 그러니까 가서 윗대가리가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봤더니 흉내만 내는. 거기에 갑자기 이태원 참사 이런 그 아이고, 이런. 기획 그 네. 전시 그 하는 그 뭐야 브로셔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 나서 그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니 앞으로 보여지지 않을 컨텐츠라면 더 놀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아카이빙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미 2021년에 다 보여진 그쵸. 건데 예. 아카이빙이라는 걸 잘 몰랐나 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차차. 야. 우리가 그걸 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불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해명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해명들 좀 봐요. 일단
여기도 책임 떠넘기기가 있어요. 예. 담당 또 남 탓이야? 네, 전시하지 말라는 결정을 자신이 한 건데 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걸러내지 못한 것은 수탁업체의 불찰이다. 라면서 사태의 책임을 떠넘겼고요. 야. 뭘 걸러내? 예, 예. 그리고 서울도서관의 입장은 또 교묘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전시를 먼저 철거한 후에 서울도서관에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해당 단어들이 언급됐다고 전시를 못하는 건 아닌데 어머나. 뭐 검열도 절대 아니고 입주 서점 쪽이 운영사에 지난해 10월 26일 처음 낸 기획서는 건축 요거였는데 개막 3일 전에 내용을 예술과 노동으로 바꿔서 다시 냈기 때문에 운영사가 바뀐 전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 전시 내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뒤에 우선 철거부터 하고 사후 도서관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또 전후 맥락이랍시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는 진짜 더 말이 안 돼요. 더 음. 말이. 수탁업체가 아무래도 기획사 이런 데 그렇겠죠. 그렇죠. 네. 기획사가 어떻게 창작자의 작품을 뜯어냅니까? 아무리 기획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쏟아내면 안 되죠. 그야말로 대행일 텐데. 이게 일본보다 못한 거야. 일본에서 소녀상 철거한 거 그거보다 못한 거야. 아니 이거 자꾸 수탁업체를 이제 책임 탓을 하는데 만약에 중간거래자 위상에서 만약 그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 수탁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일감을 못 단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됐으면 다음번에 응찰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확 뜯어낸 건데 그렇지. 그러면 예술가의 작품을 함부로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혹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예술 기획 이렇게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이거는 도서관장 자체가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난 봐요. 그럼요. 이걸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문화예술인들을 갖다가 그냥 막 함부로 본 것 같은데 강양구 연출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블랙리스트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서 결국은 소송을 해서 이기기까지 한 사람이야. 쉽게 그것도 몰라가- 불편했던 거야. 그것도 불편해. 미치겠다. 진짜. 타겟이 됐네. 뭐 흠이 없을까? 오 옳다구나 잘 됐어. 갑자기 이태원이 여러 나오고. 가지로 딱 떨어지네. 아. 요거 뜯어내야겠다. 저는 감히 말하지만 일본에서 소녀상 관련 전시회가 있었을 때 일본의 그 전시회를 담당하는 그 박물관 등에서 했던 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겁니다. 그때는 심지어 기획사가 자기네들이 기획했으니까 당연히 그 전시회를 막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랬고 네. 그리고 관객들 중에서 시민 그 우익들 있잖아. 우익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걸 훼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져서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거잖아. 이렇게 수탁업체가- 훨씬 더 못했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PD님이 지적해서 알았는데 어떤가요? 보도가 거의 없다는 거야. 네,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기사 좀 찾아달라고 그러셨죠. 어. PD님이 너무 안 났다고. 자, 그래서 저희 똑 떨어지는 중립 매체 스픽스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일본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 문제 끝까지 저희들 추적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화가 막 나는데 세 번째 소식으로 가죠. 네. 화가 난 그 톤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대로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비슷해. 여자 버전도 최고야. 나 누군지 알겠어 이거. 누군지 예. 아시겠죠? 예. 인기 앵커입니다. MBN의 뉴스파이터 그 김명준 앵커, 앵글 앵커라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무려 10년 이상을 이렇게 그래요. 진행해 오신 분인데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받았다고 대상을 받은 게 하는데 아니고요? 네, 대상 받은 거 아니고 권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말에 뭔 일이야. 근데 네. 그 이유가 너무 웃기잖아. 그렇죠. 왜 심의를 받았냐면 품위 유지를 못했다고. 품위 유지. 여태까지 10년 내내 지금 이렇게 앵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조항입니다. 요거 혹시 영상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15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누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논란이 더 거세지니까 오늘 입장문이란 걸 뭘 냈어요? 화 안 내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민원인이 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심의가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방송 하나가 딱
꼬집어진 거예요. 딱 하나만? 딱 하나만 꼬집어진 거예요. 저건 민원인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네. 아무래도 뭐 시민 어떤 민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보수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 꼭 보수 아니더라도 시민 단체들이 많이 이제 고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이게 선택을 당한 거예요. 저는 저를 쫓아낸 그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뉴스파이터의 고정 출연자였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요즘에 민원이- 쫓겨나신 거예요? 아 예전에 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성수 쟤는 좌빨이다. 어. 저기서 저렇게 편향된 얘기만 하는데 저런 사람을 왜 출연시키냐 MBN이. 그래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뉴스파이터에서 하차했어요. 제가 자주 가던 프로그램이에요. 이 정도면 우위가 아니야? 아니 우리 동네에서 이 정도를 문화 얘기하고 막 이렇게 예. 좋게 얘기하는데 나 진짜 보수적이야. 그럼 청와대 사실상 지키자 보수다. 그러잖아. 우리 네. 뭐 청와대를 지키다고 하다니 그냥 있는 거 지키자고 하는 게 그렇죠. 보수잖아요. 새로 개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렇지. 있는 거 지키자는데 사실상 진짜 보수적이야. 보수인데. 야, 사실은요. 그 김명준 앵커 자체가 저런 식이 하나의 스타일로 정착이 맞아요. 됐고 예. 그리고 시청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예, 예. 그리고 패널들하고도 또 저런 걸 합을 잘 맞춰갖고 맞아요.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엄청 꾸짖었어. 얼마나 엄청 그랬다고. 10년 동안. 예. 근데 갑자기 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냐라는 지금 그러니까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아 그리고 제목이 뉴스파이터야. 근데 예. 다른 프로그램들 보면은 비슷한 게 있어요. 파이터. 네네네. 근데 파이터가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이분은 근데 늘 화가 난 여기는 상태거든요. 파이터로 네.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상민을 욕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이상민을 비난해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요 방송 자체가 언제냐면 11월 1일일 거예요. 막그 예. 이태원 참사 바로 12구 참사 바로 다음인데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발언을 보고 이 참사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라는 거냐라면서 분노했던 예.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했던 사실 대변한 거죠. 그런 이게 앵커멘트였죠. 윽박 지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윽박 지른다는 거는 대상을 앞에 두고 그렇지. 이야기할 때 윽박 지른다고 하는 네. 거 되잖아요. 그럼 결국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 장관을 비판하면은 예. 언론인은 품위 유지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러게요. 그 결론이 되는 거죠. 나는 아주 진짜 진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상해지고 있다. 특히 이거는 고발 민원 같아. 그 일종의 사주 민원. 일종의 민원 사주. 표적 네. 민원이죠. 뭐 표적.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진행은 한 것 같은데 그 권고라는 게 그렇게 강한 건 아니죠, 그래도. 강한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아니지. 권고 이거 정도 나중에 받으면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아, 특히 채널이나 MBN처럼 프로그램에. 지금 간당간당. 네, 간당간당한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막 이거는 쌓이면 표적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만 있는 게 아니야. 민원 사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민원 사주를 넣은 거야. 아니 세상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쵸. 또 그 장성철 평론가 같은 경우는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참칭 해가지고 패널이죠. 이게 참칭 패널.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네요. 제가 요까지는 몰랐었는데 그냥 그 리스트업 해가지고 예. 도와줄 수 있으니 뭐 참칭 패널 좀 빼라 뭐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건 알고 있었으나 네. 이렇게까지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장성철 평론가가 촌철을 또 날렸습니다. 전철살인. 예. 훼손될 명예라도 있냐? 대단하죠. 난 좀 이거 표정 보세요. 장성철 화이팅. 야, 저분 뭐. 요즘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거 참 보통 용기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러다가 잘린 거거든요. 제가 처음 MBN에서 6개월 징계 받을 때가 그때가 징계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못 나왔었어요. 한 번. 네네네. 뭘 참칭하셨어요? 참칭은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완구 총리를 갖다가 네. 밀어붙일 때 이렇게 총리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네. 고집을 피우시다간 하야할지도 모릅니다. 그 그랬다가- 얘기를 했다고 6개월 동안 제가 하야했죠. 예.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불러주시더라고요. 희한하네. 그때가 다시 반복되는 건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지금은 예. 세상에나.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성수 차별하지 맙시다. 제가 머리가 크다고 해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갑자기 결론이 그렇게 김성수 차별금지로 가는군요. 자, 여기까지 ER 문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주목할 만한 콘텐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OTT를 특히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드라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야, 그리움을 닮아서 연기 쩔어요. 다들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미쳤어요. 아, 예, 연기를 진짜 잘해요. 날 좀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극본 김은숙, 친구라던가 제이어 몇십니까? 예. 저로 이것도 보죠. 이병준 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연출 안기로. 안기로, 예, 안기로 비밀의 숲. 연출도 정말 고급집니다. 잘 만났어요, 진짜 예. 작가님이랑. 예. 이들이 공모한 첫 번째 비극. 아, 나 이 부분 기억나시죠? 예. 누구더라? 야, 저 이 아, 교실 거기서 딱 씬이 전 만나죠. 좋았어요. 교실 씬. 예. 교수님 기가 막혔어요. 예. 야, 저건 교회. 임지연도 너무 잘해. 오, 임지연을 새롭게 봤어요. 진짜 칭찬입니다. 임지연 미쳤어요. 예. 너무 잘해요, 연기를. 그래서 임지연 배우 옛날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괜히 아는 척. 그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임지연 배우가 사실은 와, 인간 중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그랬죠. 저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지금 되게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거룩한 예, 비극. 같이 아, 저 언어 자체가 그쵸. 거룩한 복수 아니야? 예. 야, 아, 더 네. 글로리. 음. 자, 런칭 첫날 한국에서 바로 1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9위로 딱 시작했습니다. 런칭 첫날에 10위 안에 든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런칭 이틀째 5위를 찍었어요. 전 세계 5위. 그리고 지금 6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비영어권에서 3위. 그리고 9개 나라에서 1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묘성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인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괜히 봤다. 왜? 왜? 이해할 것 같아. 여태껏 그렇게 좋다고 이해할 것 같죠? 이해할 것 얘기해놓고. 같다. 이해할 것 같죠? 다 이해할 하실 거예요. 하트2가 나오면 한꺼번에 볼 걸. 야, 그러니까. 3월까지 너무 어떻게 감질나. 기다리냐고. 이 정도면 극찬이야. 극찬. 그쵸, 네. 극찬입니다. 8회까지 갔는데 제일 재밌을 때 딱 끝나버렸거든. 예, 난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뭐야? 끝났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 편을 보려면 3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 너무 아,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김평명님. 저는 진짜 삶의 낙이 송중기였는데 송중기가 가니까 송혜교가 들어왔어. 송송 커플이야. 그 사이에 다시 또 송중기가 오는 건 아니겠지? 야. 그래서 바브란석이네요. 양 송송 갑자기 송송이 이렇게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활동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일단 이 드라마는 작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김은숙 작가. 더킹이라고 하는 아, 작품을 네네네네.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아, 그래. 네. 망- 그때 망했겠- 판타지물. 네. 갑자기 말 타고 슉 들어갔다가 이민호 과거로 갔다가 다시 슉 뭐 네. 현재로 왔다가 막 이런 거 이민호 씨가 했었는데 그때 김고은 씨랑 커플이 돼가지고 만들었던 거 망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절치부심하더니 복수곡을 들고 와서 사람들이 복수에 나섰어요.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이런 저는 복수 스릴러 막 이런 장르여가지고 처음에 잘못 알고 있었어요. 김은희 작가겠지. 아, 저는 수 아예 있네.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김은숙 작가인 거예요. 스타일이 좀 다르고. 사실 저는 김은숙 작가의 작품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제 네. 스타일이 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오글거리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재밌긴 하지만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몰입해서 봤고 오글거리는 게 없죠. 오글거리는 게 전혀 없진 않았어요. 제 아, 기준에서는 조금은 있지. 있긴 있었으나 주여정 하는 거 봐. 그쵸. 아.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근데 이거 시작한 이유가 딸의 질문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 드라마. 그치. 딸이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죽도록 맞으면. 맞고 오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라는 그 질문을 받고 짧은 순간에 지옥을 경험했다. 예. 그래서 바로 노트북을 켜서 이걸 써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내 일이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일종의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요즘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 이상형 월드컵 같은 질문이거든요. 아,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의 질문을 들은 거야. 아, 그런데 그 어느 하나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이죠. 지옥이 열렸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이 복수극을 김은숙 작가가 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는 예상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서부터 이런 드라마를 좀 김은숙 작가가 한번 관심 있어 하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더 킹이 의외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왜 갑자기 환타지로 가나라는 생각이 아. 들었는데 오히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김은숙 코드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판타지로 갔다가 실패하고 대역각성을 해가지고 네. 갑자기 현실 감각으로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작품 자체도 중요했고 또 연출자를 잘 만났어요. 안기로. 비밀의 숲. 왜냐하면 약간의 그 김은숙 작가가 약간 아기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 고품격 연출로 메워주니까 예. 하나의 그 영화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학원 폭력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것도 화제가 됐는데 네. 이게 단순히 왕따, 괴롭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네. 학원 폭력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정확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깊이 있는 시대를 고찰하는 눈 이런 게 김은숙 작가한테 원래 있었죠. 네. 왜냐면 우리가 더 기억하고 있지만 그 뭐예요? 미스터 선샤인. 네네네네. 거기서 의병을 끌어내기도 했잖아요. 전 근데 좀 네. 어떻게 봤냐면 그 여태까지의 많은 복수극들이 복수를 하고 정의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당사자가 파멸에 이르는. 예. 그러니까 복수를 하면 결국 나를 다치게 하는 거야라는 식의 결론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수다라는 약간 선비 같은 결과들을 많이 도출하곤 했는데 여기서는 복수는 그러니까 집중을 잃지 않죠. 복수를 하려는 집중은 잃지 않지만 네. 복수도 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예.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극을 이끌어가면서 과연 저 가해자들은 누구에게 벌을 받는지 지켜보고 예. 또 이렇게 추리하는 예. 그런 과정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학원 폭력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학원 폭력물들 대부분이 남성적 시각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원 폭력의 주도자가 여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피해자도 여성이고 그랬을 때 굉장히 저는 그 남성 중심의 폭력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살떨림 더 잔인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영혼까지 파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데 나는 이미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태도로 복수를 하니까 이 그쵸, 복수의 그쵸. 결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더 글로리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네. 학원 폭력의 피해자들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그렇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폭력이 범죄의 출발점이고 대한민국 부조리가 응축돼 있는 거라고 본 거예요. 이 학원 폭력의 구도를 보면 이게 자 보세요. 일단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네. 약자를 그 시절에 있는 가장 약자를 선택해서 조리돌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 놓고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약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떠나. 이 문동은이라는 사람이 자퇴를 한 것도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약자를 거세낸 그 공동체는 또 그대로 유지가 돼. 맞아요. 또 이 다른 희생자를 또 또 찾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동은이 아니었으면 너였어.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그 하면 대사 윤소희 기가 아니었으면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개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약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송혜교 씨는 원래 이런 작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 작품을 선택한 그러게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깨발랄하거나 뭐 유약해서 남성이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다 갖춘 모든 걸 갖춘 그런 예쁜 여성으로 주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기 변신이 좀 도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신 연기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제작진 말로는 평소에 그 굉장히 차분했던 모습이 차분함이 차가움으로 구현되는 게 아주 적확했다. 그래서 문동은과의 싱크로율이 120%로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운명적인 만남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송혜교 씨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가 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사적인 얘기지만 송송 커플이 어쨌든 때렸죠. 상처가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나온다? 어. 발랄하게 나온다? 이건 도저히 감정 몰입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자기 어떤 경험담들, 어떤 사회적인 부분과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딱 이 글로리가 걸린 게 그리고 아닌가. 태양의 후예 이후에 계속 시들어왔어. 쉽지 그리고 않았죠? 누리꾼들이 정말 그 송송 공격도 많이 했어요. 커플의 그 파경을 송혜교 쪽에 책임을 그러니까. 많이 돌렸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너무 많이 네.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하향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뚫고 나갈 확실한 강렬하고도 확실한 어떤 카드가 필요했다고. 그러니까 김은숙과 송혜교가 서로가 필요했던 거야. 둘 다 상처를 받은 그렇죠. 사람들이네. 더킹 때문에 사실 김은숙 작가도 엄청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아니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의도까지도 이렇게 폄하를 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진짜 자제를 해야죠. 아무튼 송혜교는 이번 작품을 선택함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배우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러네.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해요. 연기 이제는 잘했어요. 못할 게 없어. 어떤 거든 그러네.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러티브 비평 해보겠습니다. 갈등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네. 일단 문동은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근데 자존심만 센 똑똑한 그런 여성이 나오는데 그를 둘러싸고 세 축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가 세명시라고 하는 지방도시 토우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이제 권력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적당한 부자예요. 그리고 그래 적당해서 네, 얘기할 땅 테니까. 부자 아들인 전재준. 네. 이자도 사실은 재벌이 아니야. 아마 졸부의 아들일 거야. 그리고 핸디캡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의 딸이 나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셋이 우리나라 지금 망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네. 어쨌든 이런 그 빌런들에게 빌부터 사는 둘이 또 있죠. 송명호하고 네. 최혜정. 그래서 이 5명이 문동은을 괴롭혀서 쫓아냈지만 그 문동은이 20년 동안 절치부짐해서 세명시로 돌아와서 그래서 복수가 시작되는 그런 얘기. 굉장히 기본 구도는 단순해요. 맞아요. 그런데 다를 건 없어요, 솔직히. 회를 거듭하면서 특히나 조력자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갈등 구조가 생기죠. 그렇죠. 이런 거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형남. 형남. 형남이라는 인물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다 괜찮게 봤는데 오히려 형남의 캐릭터나 그런 구도에서는 전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가정폭력 나름대로 피해자로서. 그렇게 약자의 연대를 이루는 게 비현실적이다. 아니 뭐 연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연대라는 너무 대의 명분 외에는 디테일이 너무 떨어진다. 아하. 그렇지 않아요? 너무 디테일이 떨어. 갑자기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막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하고 뭐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막 이따만 다 들키게. 이만한 카메라 갖고 막 찍어. 저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두 사람이 너무 자주 만나는 접점들이 저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봤고 그리고 인간적인 약간 감정적으로는 너무 밝은 거예요. 밝아서 조마조마해요. 아니 그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요? 서민들은 네. 자기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아픔이 사라지면 네.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코드로 일정 정도 그거는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폭력 남편에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고 하면 훨씬 더 그럴 자기 사람이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운전도 잘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심지어는 프로파일러 수준의 그런 아. 그 수사에 비슷한 그런 이제 뭐 추격전도 하고 실제로 우리 있잖아요. 우리 수많은 그런 다중의 그 네. 누리꾼들이 그 네티즌 수사대가 돼가지고 막 활동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의 성취가 굉장히 미약했던 사람들인데 네. 갑자기 집단지성이 아주 중요한 그 구석을 갖다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성 씨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 지금 아마 굉장히 작가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요. 작가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네. 연출상에서 불친절했던 거죠. 갑자기 그 부분을 이제 부각하는 데 있어서 좀 불친절했던 거죠. 아니면 저에게 편견이 있을 수도 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어떤 대상자는 모든 일을 거뜬히 하는 거에 약간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내 그리고 머릿속에 분위기도 있으니까 굉장히 우울할 것이다라는. 예. 그러니까 반성합니다. 저 아니요, 아니요. 주여정도 살펴볼게요. 우리 그렇게 하면은 또 꼰대로 몰려. 아니, 안 아니, 돼.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자, 주여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여정, 네네. 주여정을 보면은 사실은 로맨스 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로맨스가 아니라 망나니 라인이에요. 망나니 그런데 라인에.
의사이면서 이렇게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는 법이고 고통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 아하. 네, 그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거에 저는 조금 오히려 공감이 됐는데. 이제 그 상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예전 많은 드라마처럼 갑자기 무슨 어렸을 때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예. 그런 게 트라우마고. 아니고 네. 이게 일종의 실제 사례 모티브를 하는 것이 이 드라마에 꼼꼼하게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 드라마의 그 학원 폭력 사례는 고대기 그 학폭 예. 네네네. 바탕을 두고 실제 있는 있었던 거예요. 얘기죠. 예. 그 실제 바탕을 했고 실제로 그게 중소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토호 세력, 예. 그다음에 땅 부자, 예. 뭐 대형 교회 이게 다 사실은 그 세명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중소도시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적당히 사이즈가 있는 데다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폭력이 은폐하기가 쉬워. 그렇죠. 그렇지만 권력의 작동은 굉장히 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차관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 그 살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런 있었던 부분을 사건이죠.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실제 사례는 이제 정신장애 질환이 있는 사람이 네. 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 상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할 수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수라는 건 결국 신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작품은 이분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주여정이 들어오면서 네네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법치주의가 아닌가. 음.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력구제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자력구제를 그쵸. 왜 합니까?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학폭이 보면은 법이 작동 안 한다? 그렇죠. 애니까 봐줘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그리고 어른은 어른답지 못한. 그렇지. 음. 그리고 정의를 수호해야 될 경찰들이 나쁜 짓을 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법을 더 무시하잖아.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력구제의 사회가 어떤 식의 지옥도를 만드는지를 이 글로리는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는 뭐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나 네. 또 부자 중에서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선의로 그 환자를 치료했는데 전혀 법을 보호하지 네. 못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맞는 게 아니다. 음. 저는 문화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여기서 또 상징 하나 그 우리가 분석해 볼게. 어떤 바둑이에요, 바둑. 바둑이요. 아. 이 바둑이 굉장히 많은 걸 정말 암시하는 의외였어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진짜 너무 좋은 연출인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바둑은 남의 집을 빼앗아서 부셔서 자기가 이기는 게 그러니까 이거잖아.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사실 접근하는데 바둑이 사용됐던 거죠. 네. 그러면서 변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워딩이 그렇더라고요. 바둑은 남이 지은 집을 부수고 내 집을 튼튼하게 지으면 이기는 게임.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매력적이에요. 복수를 이제 복수 대상이었던 박연진의 집을 부수기 위해서 그렇죠. 남편에게 접근할 때 수단이 바둑이었죠. 바둑이었죠. 왜냐하면 그렇죠. 남편이 유일하게 그 서민들의 공간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둑 두는 네. 기본이었거든요. 게다가 사실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 바둑이라고 하는 데에서 착안해가지고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은 승리하지 못하는 이 비정함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살아. 그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수 있지 않았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내가 고기를 맛있게 잘 먹어. 그럼 그 고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 네. 인디안이나 몽골에서는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한테 우리 아바타 봤지만 네.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잘 죽였다라고 해서 칭찬받잖아. 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망각하고 있는 거야. 바둑처럼 선명하게 우리 사회의 구도를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래도 부채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진 사람에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둑이 이렇게 그 말씀하시니까 왜 학원 폭력이 나쁘냐면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교육 공간인데 그렇지, 맞아요. 학원 폭력은 아예 그걸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쓰레기인가 봐요. 왜요? 왜 갑자기 바둑을 보면서 바둑 배우고 싶다. 아니 그런 요거- 생각은 당연히 듭니다. 뭔가 복수하시게요? 내가 물론 현실적으로 막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막 열이 받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복수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바둑이라는 그 세계 내에서 내 집이 커질수록 남의 것이 허물어가져가는 그 모습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거 카타르시스 때문에 바둑을 그런 선택하는 거죠? 거예요. 그런데 배우겠습니다. 그 카타르시스에 집중하다 보면 남의 피해를 그쵸.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 음.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배우면 나중에 굉장히 기묘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일단 배우시죠. 자, 그리고 2004년 요 얘기는 마지막으로 꼭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이 일이 벌어진 게 2004년이에요. 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나요? 원래는 2006년에 있었던 사건을 2004년으로 갖고 왔잖아요. 2004년 쳐보세요.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98년도 IMF가 그 사실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 조기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펀더멘털은 완전히 망가져서 그게 2006년 이후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명박이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강화되니까 외환위기 같은 데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그 2004년을 일부러 딱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기에 완전히 그 서민들의 삶은 조각이 나버렸는데 대재벌들은 너무 대재벌이 됐어. 그걸 갖다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재벌들의 마름들 있잖아요. 바로 이 학원폭력의 주인들이 다 마름들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 마름들은 이 밑에 있는 사람을 착취해서 자기네들이 그 더 강자의 그 복속하면서 그들의 부를 불려주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드라마와 현실에 좀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인데 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블랙리스트 계속 저희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들도 이제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그런 게 많이 보여. 아니 나는 연진이가 시켜서 그랬잖아. 그렇지. 나한테 왜 책임을 물어? 근데 연진이도 보면은 네. 더 큰 재벌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자기한테 그 안정된 미래를 갖다가 보장하려고 했던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결과적으로. 아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이 진짜. 암타지 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 송혜교 씨가 그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분명히 이게 책임의 경중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유, 진짜. 그 책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마름 역할하는 사람들과 실제 주동자들, 특히 박연진과의 그 처벌의 층위, 그래서 이게 저는 뭐가 다를까? 재벌집 막내 아들과 요 드라마는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송송 커플이 제외하는 건가요? 왜냐면 그 그만 좀 하세요. 송송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너무 무서워. 희한해. 네네. 아니 너무 저는 희한해. 잘 됐기 때문에 두 사람 아니, 얘기해도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희한한 게 그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 공간도 2000년 초. 네. 그리고 이 맞다. 더 글로리의 주 공간도 2000년 초. 그 시기를 기억하자. 문화적으로 기억하자는 운동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2000년대 초반으로 오네요. 예. 그 기회를 그러네. 2000년 초반이네, 진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이다. 지금까지 더 네. 글로리였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야,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네. 끝내야 돼. 끝내요, 그냥. 예. 그냥 끝내. 자, 오늘 대중문화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선택된 것 반달리즘입니다. 반달리즘. 반달리즘 뭡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래 이제 반달리즘은 서기 5세기에 훈족에게 밀려가지고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이 이제 로마를 침공하게 됩니다. 로마에 침공하면서 또 침입을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침공을 당하다니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뒤부터 뭐 문화재라든지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반달리즘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정작 반달족은 건물에 불을 지거나 문화유적을 파괴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워낙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어쨌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훼손하거나 피해를 줄 경우에는 반달리즘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정식 용어입니다.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실제로 우리 있었잖아요. 병인양요 때 네. 그 우리 의궤가 막 도둑 맞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뭐 일제가 와가지고 창경원 만들고 그게 창경원 이런 대표적이죠. 게 반달리즘이에요. 아, 네네네네. 아니 그래. 궁궐에다가 어떻게 동물을 들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그런 게 반달리즘. 욕 보이는 거죠. 근데 청와대 개방한 게 왜 생각나죠?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 얘기 기다리신 그래서 거구나. 이걸 한 거라니까. 아. 사실 오늘 그 다뤘던 이할문 뉴스 3개가 사실은 반달리즘으로 반달리즘. 해석될 내용들이에요. 네. 5.18 민주화운동 그거를 갖다가 일종의 책자에다 남기는 것을 없애버리잖아. 실제로 반달리즘의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이 역사에서 그걸 빼버리거나 불태워버리는 거. 네. 분서갱유 이런 게 반달리즘이에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했지. 그 다음에 또 전시회 뜯어버리고 네. 이런 게 반달리즘이에요. 현대의 반달리즘. 어떤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거죠. 적으로 느껴져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반달리즘 또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에 음. 지표 조사를 했대요. 지표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고려 시대 유물들이 기와가 나왔어. 쏟아져 나왔던데요? 근데 고려 시대 기와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문명에는 층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층에 네. 따라서. 지층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나와야 될 게 기껏해 일제 시대 때 게 나와야 돼. 조선 시대 말이나. 네. 근데 지표에서 고려 시대 그게 나왔다는 건 뭐요? 사실은 한 번은 뭔가 뒤집어 그쵸, 엎었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93년도에 총독 그 관절을 네. 부셔서 그 훼손을 하면서 다 갖다 버렸잖아요. 응. 거기에 김영삼 때죠. 김영삼 네네네, 김영삼 때. 깊게 땅을 파가지고 그 흙까지 다 갖다 버렸대. 이거 무슨 무당이한 짓이랑 똑같은 짓을 갖다 김영삼 때 했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훼손된 게 없겠느냐. 여기가 원래 남경 자리거든. 고려시대 남경.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반달리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너무나 참 문화적으로 무식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저렇게 빨간색 표시된 데가 지금 다 발견이 유물에 됐다는 발견된 것이죠? 것들이에요. 그 사실 그 본격적으로 이제 거주하기 공간이 좀 약간 어려운 경사지인데 그 평지까지 다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은 유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 공간 자체는 역사적 연구와 발굴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반달리즘인데 저는 반달리즘보다 더 심하다. 왜냐하면 반달리즘이 원래 적용되는 건 이민족 문화잖아요. 그렇지. 그죠? 게르만족 일파가 가가지고 로마 가서 물론 자기들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근데 이건 자기 민족이잖아. 자기 그러게요. 국가잖아. 민족 정도가 아니라 일제가 정권이 가서 한 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민족을 부정하나? 그래서 저는 좀 의심이 돼요. 어떤 의심이요? 지금 정부 자기 민족이 구성하고 아니야? 있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아, 섬에서 건너왔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독도도 막 그쪽 주려고 그러잖아. 섬나라한테. 주려고는 아니겠죠. 아니 이번에 생각해 보세요. 독도 라고 실드를 영유권을 쳐봅니다. 독도 영유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네. 방위 전략서에다가 공식화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대사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그 밑에 국장이 항의를 했다니까. 아니 뭐 북핵 문제도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랑 둘이서만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민족이었구나. 이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반달리즘은 사실은 그 오프라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이버에 더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버 반달리즘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바로 지금 극우 유튜버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극우 유튜버들은 그냥 무조건 막 말도 안 되는 허위 뉴스 막 하다가 심지어는 좌표 딱 찍어주고 저희 가서 신고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지령? 예, 테러도 하고 그렇죠. 콘텐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베가 원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지를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막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게 사실은 반달리즘이죠. 문화 훼손 작업이기 때문에 반달리즘의 시조고 이게 지금 유튜브로 전이돼가지고 예. 역사 왜곡 조작은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야 반달족도 로마의 문화는 존중했거든요. 반달족보다 더 못한 거죠. 맞아요. 그러네. 실제로 이 사이버 반달리즘이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상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하고 좌표 찍어서 신고하고 뭐 거기 가서 막 그 뭐예요? 그런 거 도배라고 하나 그거 네. 뭐 막 일정한 그런 그 도배? 음란 사이트를 갖다가 쫙 올려버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이버 반달리즘의 영역 안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진짜 빨리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이러다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자유연대는 가가지고 이 이태원 12구 유족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사이버 반달리즘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제 이식된 기억 그거에 따른 오작동을 일으키는 네. 거기 때문에 예, 스픽스가 이제 사이버 반달리즘의 안티 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군요. 우리 스픽스가 바로 그 사이버 반달리즘을 막는 그런 대표적인 백신이죠. 백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왜 웃어요? 너무 거창해서요. 우리 정문다락방이 문화적으로 보는 눈들을 키워주면서 이 반달리즘이 사실은 문화적 무지에서 비롯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정문다락방 더 재밌는 그런 순서 마련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 없어지진 않겠지. 모르겠다. 설날까지 가요. 예.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